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출범 2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당장 내일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VIP 경로설과 구명 로비 의혹 규명을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내란 특검팀 수사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박 특검보는 법원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증거를 없앨 우려 역시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수사 방식에 대해선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그것 외에는 일반 피의자와 다른 부분이 없고 내일 바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내일 조사에선 어떤 혐의를 살펴보는 겁니까? 네, 박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는 영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직권남용 등 혐의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할 경우 다른 수사가 가능하다고 한 만큼 윤 전 대통령 동의에 따라 남은 외환 혐의 역시 주요 공략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켜 도발하려 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인데요. 다만 외환 혐의를 증명하려면 북한과 내통했다는 것까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네, 구속영장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수사를 예고했죠. 네, 특검은 어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관련 의혹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영장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얘기하기도 했던 만큼 소환 조사 전 자료 수집 등 혐의 다지기를 하는 단계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내용에 따라 혐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업무상 비밀 누설이 적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새로운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논종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돌아가며 접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와 이미 시작된 형사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열린 형사재판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출석한 변호인들이 적법한 소환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최상병 특별검사팀도 첫 강제 수사에 나섰죠.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전하규 대변인,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도 강제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분 수사 대상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실은 이른바 VIP 경로설의 진원지가 된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린 곳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이와 관련됐거나 사건 해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는데요. VIP 경로설뿐 아니라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촉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한 여야 반응 정리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사필 규정이라며 하루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은 계엄군 총칼로 민주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 집권을 획책한 내란 수괴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완전 종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비상대책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윤 전 대통령 언급이 아예 없었을 정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께 굉장히 송구하다면서도 공정한 수사, 재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탄핵에 반대했던 지도부가 많은데 책임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자신의 SNS에 진실이 제대로 규명돼야 훼손된 민주주의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주말에도 관계자들을 줄줄이 추가 소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먼저 오늘 소환 조사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에 김건희 특검이 조성옥 삼부토건 전 회장과 이일준 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주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주목된 지난 2023년 수백억 원대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당사자들입니다. 조 전 회장은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어떤 사이냐는 질문에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답했습니다. 유 회장도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은 회사를 위해서 추진한 것이고 지난 2023년에 삼부토건 인수는 자신이 시행업자라서 시공사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진행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초청 경위는 모르고 이 전 대표나 김건희 여사와도 관계가 없다면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혹시 이종호 전 대표와도 전혀 연관은 없는 사람. 김건희 여사라고 나와요? 전혀 김건희 여사도 모릅니다. 네, 그럼 특검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사하게 될까요? 특검팀은 주가 조작 소재로 의심받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 경위와 이후 주가 급등에 대해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포럼 3개월 전까지 이 회장 측으로 지분이 이동하면서 이 회장이 최대 주주로 등극한 과정에 대해서도 살필 거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주말인 오늘 13일 오전 10시엔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모 씨와 웰바이오텍 대표 구모 씨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웰바이오텍 역시 포럼에 참석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 먼저 압수수색한 최상병 특검과도 향후 자료 공유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주가 조작 의혹 외에도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특검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가 기획한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한 것이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코바나 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에 대하여 준비 기간부터 과거 수사 기록을 새로이 재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의혹은 과거 코바나 콘텐츠가 관련된 르코르 비지에 전 등 세 차례 전시회에 기업들이 대가성 혹은 청탁성 협찬을 한 거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와 관련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서도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할 혁신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희숙 위원장이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강조한 가운데 어떤 논의가 있을지 브리핑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위원회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것이 다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이라는 것은 당의 체질이 매우 악화되어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질과 당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어제 이미 방향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얘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 부분입니다.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단절하고 어떻게 가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에 누군가가 나와서 사과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으나 저는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런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이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바랬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저희 당의 당원 당규에 그 잘못된 과거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돌에 새겨 넣는 거죠. 저희 당원 당규 맨 앞장에 기본 정책 부분에다가 아예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그동안 저질렀고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단절하겠다라는 것을 새겨 넣을 것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당원 당규를 고치는 일이기 때문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고쳐야 될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단절해야 된다고 당원들이 생각하시는지를 저희가 똑바로 묻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1호 안건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된 과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것에는 다 사연이 있고 당의 체질이 악화된 상태라고 진단을 했고요. 누군가 나와서 사과하는 것보다는 당원들의 마음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선을 설치하는 작업자들도 떼약볕을 견디며 일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울 공덕동 작업 현장입니다. 네, 현재 작업은 끝난 상황인가요? 네, 이곳에서 인터넷 통신선 설치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떼약볕 아래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폐건물 옥상 위에 올라가 인터넷선을 정리하며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기온은 34도 정도인데요. 인터넷 설치 기사들은 열기에 달궈진 통신선을 직접 만지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도 서교동과 상암동에서 옥상과 전신주, 고소 작업차에 올라 인터넷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그늘이 없는 떼약볕 아래서 일하다 보니 금세 얼굴이 달아오르고 땀이 맺히는 상황입니다. 네, 야외 작업이 쉽지 않아 보이는 날씨인데요. 쉴 시간은 충분한가요? 네, 저희 취재진들이 동행한 시간 동안 작업자들이 특별히 쉬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쉴 공간도 마땅치 않아 보였는데 평소에도 고객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빨리 작업을 마치기 위해 애쓴다고 합니다. 작업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폭염일 때 안전수칙 지키기가 더 어렵죠. 제일 더울 때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가입자분들은 TV가 안 나오거나 인터넷이 안 되면 그건 문제가 되니까요. 예.
일단 어떻게라도 작업은 임시라도 해놓고 가든지 되게끔 해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작업 중지권을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기후 여건에 따른 의무 발동 조항이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폭염 속에서 일하는 야외 작업자들에 대해서 지금 시행되는 대책이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취약한 고위험 사업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3도 이상 작업이 이루어질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강제성은 없어서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질병청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발생한 전국 온열 질환자 1,200여 명 가운데 30%에 가까운 350여 명이 실외 작업장에서 나왔습니다. 또 작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야외 노동자들은 폭염 관리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실외 인터넷 설치 작업 현장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그제까지 온열질환 환자가 1,228명 발생해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이 사망했는데 환자 10명 가운데 8명이 작업장이나 논밭, 길가 등 실외에서 발생한 만큼 야외 근로자와 고령층은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극심한 폭염 속에 그제 하루에만 238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보고돼 2018년 8월 3일 이후 처음으로 하루에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이 고통을 받는 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전남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이 때일은 멸구류가 발생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네, 전남 해남에 있는 논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도 햇볕이 굉장히 강렬해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볕이 뜨겁다 못해 따갑게 느껴집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이곳 전남 해남 기온도 무려 34.2도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 논에 이 벼가 햇볕을 머금고 아주 잘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평화로워 보이는 것과는 달리 최근 이곳에 해충인 멸구떼가 나타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이곳 주민들은 이 벼멸구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이 농민들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걱정되죠. 작년에도 멸구가 심해가지고 아주 엄청 다 먹어버렸어요. 다 쓰러져 버리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 멸구가 지금 심한 것 같아요. 젖값은 싼데 이렇게 농약값은 비싸고 그래서 한 번씩 하면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해보면 논 한 마디 두 마디 번 거 다 들어가 버려요. 네, 취재진이 직접 농업기술원 직원분들과 논을 다녀보니 아직 어린 해충이 많이 보였습니다. 지난달에 중국 등지에서 날아온 어른 벌레가 알을 낳고 부화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세대를 거듭하면 한 마리가 100마리로 늘어나는 꼴이어서 번식을 막는 초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전남 해남과 진도, 완도와 신안 지역 900헥타르의 해충이 발생했습니다. 해충들은 벼대를 빨아먹거나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이 때문에 심하면 벼가 말라 죽거나 긁는병이 들어 수확량이 줄고 품질마저 떨어집니다. 문제는 예년보다 해충이 보름 일찍 발생한 데다 날씨가 더워서 대량 번식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벼멸구로 인한 피해는 지난해에도 심각했는데요. 지난해 전남에서 벼멸구가 19,000헥타르 논에 발생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60여 배에 달하는 큰 면적입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은 읍면마다 긴급 방제단을 꾸리고 농민들과 함께 초기 방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해남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이어서 조금 전 들어오는 폭염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렇게 계속되면서 어제 하루 동안 100명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질병관리청 온열 질환 감시 체계 신고 결과를 보면 어제 하루 전국 병원 응급실 500여 곳에 온열 질환으로 들어온 환자는 111명이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집계한 누적 온열질 환자는 현재 1,341명으로 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 488명보다 2.7배나 많았습니다. 다만 그제 하루 238명이 쏟아진 것과 비교하면 신규 환자 발생이 절반 아래로 줄었고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도 8명으로 유지됐습니다. 질병청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 활동 시 주기적으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도 파주의 낮 기온이 체온보다 높은 38도에 육박했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는 열돔 현상이 나타나면서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서울 낮 기온도 일요일까지는 35도를 웃돌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영 기자, 뜨거운 날씨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견디기 힘든 뜨거운 날씨가 앞으로 사흘 정도 더 지속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공으로 2개의 고기압이 뒤덮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나는 남동쪽 해상으로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부터 확장한 티베트 고기압입니다. 이 2개의 고기압이 현재 한반도 상하층을 뒤덮고 있고 이 같은 기압계가 약 사흘가량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마치 열돔에 갇힌 듯 뜨거운 날씨가 지속하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밤낮으로 쌓여 더위가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기도 파주 광탄면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8도에 육박했고요. 오늘 서울 공식 기온도 36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금천구와 구로구 기온도 37도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상층을 뒤덮은 2개의 뜨거운 고기압이 열돔 효과를 가져오면서 서울 기온이 주말과 휴일까지는 35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대야 현상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기상청은 이번 기압계가 오래 지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반도 북쪽에서 찬 공기와 함께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열돔 현상이 해소되고 또 주변 기압계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고 또 중부지방으로 또다시 강한 호우구름이 형성되면서 중부지방의 장맛비가 다소 강하게 내릴 수 있어서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기현,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거물급 정치인을 거침없이 수사했던 특수통 강골검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또다시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입니다. 하루빨리 내란 수계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험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속이 잘 됐다고 보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법원이 오늘 새벽 2시경에 특검 손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필 규정이란 반응을 내놓으면서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예상했던 결과였습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구속영장이죠.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돼 있는 상태가 비정상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3월 8일 날 이 구속
일자 계산을 형사소송법 역사에 없었던 시간으로 계산한 직위원 재판부에서 석방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것과 별개로 이번에 구속 청구된 범죄의 중대성, 뭐 하나의 사건만 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 체포영장 저지 상황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그 체포영장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었습니다. 당연히 범죄의 중대성은 다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핵심적으로 증거인멸 우려였죠. 그 지금 과정에서 보면 특검이 이번에 그 영장 청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화폰 삭제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 사실, 직권남용의 범죄인데 비화폰 삭제 지시 자체가 증거인멸입니다. 그 외에도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김성훈 차장이라든가 강인구 부서실장이 진술 태도가 바뀌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봤습니다. 예, 결국 전직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각각 영장 심사에 출석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사과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영장 실질 심사하기 때문에 뭐 국민께 드릴 말씀을 짬내서 하기 어려웠죠. 사실은 이제 영장 실질이라는 것은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기 사안별로 질문에 대한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각 적용된 혐의에 관련된 수사는 전 끝났다고 봅니다. 위안 관련 혐의는 아직 뭐 진행 중에 있지만 그렇다면 이미 증거가 다 수집이 됐고 진술 증거든 아니면 객관적인 증거든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특검이 위안 혐의와 관련된 수사의 필요성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취지에서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변호사님 정상 비정상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각각의 법원이 전부 다 정상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법원이 뭐 구속 날짜를 잘못 계산했다든가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권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적인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때도 정상적인 판단이었고 지금도 사실 아쉽지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각각 진영에 따라서 달리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비정상, 정상이라고 서로 나눠볼 필요는 없다. 예, 구속 취소 결정도 재구속 결정도 다 정상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내란 재판에는 불참했다고 하던데 건강상의 이유라고요? 뭐 그렇게 아직까지 정확히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이유를 대면서 이제 재판에 못 나왔는데 문제는 재판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전길에서 증인 신문을 고지하고 증인이 소환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신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일 외에 기일이라고 해서 기일 외에서 신문하고 다음 길에 그것을 서증 조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는 장애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내란 특검의 재판인 거고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을 테니까요. 이번 구속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다른 특검에? 일단 이 인신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내란 특검을 비롯해서 다른 특검도 수사의 속도가 붙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소환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불구속 상태였다면 내란 관련해서 이후에 이제 그 계속될 외환죄 관련 수사라든가 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뭐 명태균 의혹이라든가 그 16개 대상 범죄 중에 대부분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직접 고르면 안 됐지만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의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지만 이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수사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이 필요하면 이 사건별로 즉시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큰 사건들이 대부분이고요. 최혜명 특검 같은 경우에도 뭐 촉발이 된 게 대통령 경로설 아니겠습니까? 관련돼서도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번 구속 결정이 대단히 이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내란범이 소속된 정당의 국고 보조금을 회수하자는 내용 등을 담은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독재 방지 특별법 추진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조은희 비대위원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법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보복 법안입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사법부 위에 정치권을 세우고 입법권으로 야당을 올가매며 재판부까지
장악하려 합니다. 정치가 판사를 고른다? 그건 군사 독재 시절의 발상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을 내란범 정당으로 몰아 해체하고야 말겠다는 발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계엄에 찬성한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입니다. 어제였죠. 송원섭 비대위원장이요. 독재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자. 그리고 특검 대응 TF를 만들자라고 의총에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비상계엄이 바로 그 독재 행위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거든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그 자세부터 갖추는 것이 이게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정당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없애자, 폐지하자고 주장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돈이 들어갔지만은 단 한 번도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뭡니까 폐지시키고 그 돈을 어려운 청년을 위해서 또는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독재방지 특별법 이렇게 이제 맞불로 발의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냥 뭐 정치적인 대응에 불과하죠. 뭐. 현실성은 없다. 없고 그 예. 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아,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들이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항쟁일 뿐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예. 저항이 정치적인 저항. 네, 우선 조은희 비대위원의 발언 가운데서요. 국민의힘은 누구도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고 찬성한 바도 없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계엄의 피해자다. 이런 반박을 내놓았거든요. 이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실제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당원이 450만입니다. 책임 당원만 90만이 넘어요. 자, 그분들 중에 일일이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이 일단 정당의 주인이에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107명들이 계엄에 찬성한 분은 제가 실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정당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내겠다. 이건 저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유연적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걸 떠나서 그다음에 하고자 했던 부분, 국회 활동에 제한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정당 활동에 제한을 가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입법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저는 이게 비교를 해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을 통해서도 정당의 활동 자유를 저렇게 제한하기는 어려워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안 주는 등 실질적으로 위헌적 활동 제한을 하는 부분도 안 맞는 거고, 그런데 국회는 왜 그 법률을 통과하면 다 가능한 건가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것도 국회 입법 독재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대응해서 하는 저 독재방지법 저것도 위헌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령 자체가 위헌적인 거기 때문에 다소 정치적인 조치 또는 어떤 다음 지방선거를 포석한 국민들에게 어떤 본인들의 어필 이런 건데, 어쨌든 제1야당과 여당에 저렇게 감정적 서로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 양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이 모두 위헌적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부분이 계엄 선포에 모두 반대했고 아니면 몰랐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려고 시도하는 이런 법안은 위헌적이다 이런 반박이거든요. 그때 일단 조은희 의원 발언이요.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 입에서 피해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죠? 12월 3일 날 이 전 국민이 겪었던 그 충격과 공포, 그리고 6개월 동안의 대혼란, 민생 경제 악화 이런 거 고려하면 국민의힘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몰랐다는 걸로 피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준 국민의힘 이 대다수 의원들의 행보를 보면 체포영장을 저지한다든가 계엄은 잘못됐지만 내란은 아니고 윤석열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라든가 사법 절차를 반대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비상계엄에 대한 옹호와 다를 바 없는 행위를 계속한 겁니다. 이래놓고 지금 와서 피해자라는 주장을 한다니요. 그리고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조사도 안 받고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 겁니다. 특검이 아무나 찍어서 수사하겠습니까?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상당한 혐의가 있거나 그 이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사실에 한정해서 수사를 할 거고, 실제 그 책임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아야죠.
법을 어겼으면 처벌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란 관련된 이제 법안 관련해서요. 이 내용들이 국고 보조금 이 제한하는 법만을 자꾸 강조해서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내용들은 특별재판소 설치라든가 사면복권 차단, 자백 제보자에 대한 보호, 또 인사 그 이후에 알박기 인사라고 하죠. 계엄과 관련된 정권이 아직 이 곳곳에 요소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란을 통해서 형성된 여러 가지 무질서의 헌법 관련된 민주 시민 교육을 한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 정당 보조금 제한 문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란이라는 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으니 뭐 그거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볼 문제입니까? 향후 100년 동안에 우리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역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면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청산하고 정리하는지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헌정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그 단초로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관련된 정당이 책임이 있다면 그 단순하게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겠습니까? 물론 요건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정당이 그 대통령을 배출을 하고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옹호하는 방식으로 해서 헌정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가담했는데 그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볼 수 있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서 그걸 보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고 이거 내용을 한번 국민들과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법안이고요. 이 정당 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 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적으로 특별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법원에 여러 가지로 나눠서 재판이 진행되면 관련자들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거나 이런 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중 심리를 위한 특별재판소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제기한 법안인데 거기에 하나하나 아이들 말싸움하듯이 꼬치꼬치 독재방지법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독재 방지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독재방지법입니다. 군사 독재 이후에 만들어진 민주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걸 뒤흔든 게 비상계엄이고 내란인데 독재를 운운하고 피해자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데 이 비상계엄 관련된 법적 평가, 헌법적 평가 받았죠. 그런데 아니 국회에서 입법 만드는 걸 반헌법적 입법이면 이것도 독재인 거예요. 왜 행정권에 의한 독재만 생각하고 입법권에 의한 독재만 생각하지 않나요? 두 번째, 지금 국민의힘이 우려했던 게 그겁니다. 저희가 탄핵을 반대했던 이유가 그다음에 특검도 반대했던 이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국내심을 향한 정치권의 민주당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국내심이 언제 내란 그 행위에 가담한 게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심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부분이 나와서 위헌정당 해산을 하세요. 그럼 위헌정당 해산을 통해서 만약에 해산이 되면 국내심의 재산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이게 원래 있는 절차예요. 왜 특별재판소를 왜 만들죠? 국회에서 있는 사법 시스템 갖고는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회가 분명히 입법권을 전행했다. 이 부분이 있으면 국회도 반성을 해야죠. 근데 왜 헌법재판소에서 한 설치 내용 중에 본인들의 불리한 내용은 전혀 듣지 않고 계속 똑같은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때 탄핵도 반대했던 것이지 탄핵에 반대했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찬성한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탄핵에 반대했다고 해서 내란을 저희가 가담한 것도 아닌 거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 상당수는 내란에 가담한 건가요? 이런 논리를 갖고 어떤 정치적인 이 목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입법 독재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법 여러 조항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의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는 문제 이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자의 논문을 통째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다른 논문에서는 비문까지 제자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래픽을 보면요. 지난 2009년 3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건축학교에 제출한 논문입니다. 총 8쪽짜리로 공동주택의 야간 조명에 대한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논문에 쓰인 사진과 그 설명이 한 달 앞서 등록된 이 후보자의 제자 A씨의 논문과 거의 유사합니다. 또 거의 사용하고 않았으며 라는 비문까지 똑같고 이와 같은 유사한 대목이 상당수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0m 정도라는 말에 정이란 글자가 키보드상 영문 자판으로 쓰인 걸 두고
급하게 베껴 쓰다가 오타도 냈다며 표절 후에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두 자녀를 미국에 조기 유학 보냈고 특히 둘째 딸은 중학교 때 해외에서 홀로 지냈는데요. 이는 초중등학생이 유학하는 경우 부모를 동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국무회의 참석 자격이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제자 논문 표절 이진숙 교수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댓글에서 나오는 내용 보다가 저도 막 웃었는데 공직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유학원 원장을 하거나 복사집 사장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댓글에 달릴 정도예요. 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며 국회 교육위 표절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보좌진을 46차례나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기 드문 빈도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보좌진에게 쓰레기 수거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해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들어보시죠.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와 버리라고 하거나 본인 집 화장실 변기 비대에 문제가 생긴 것도 살펴보라고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파죽지세 상승 랠리에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사상 첫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2,600조 원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고요. 4개월째 상승 랠리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증권가의 코스피 상단 상향 조정으로 주주 환원 확대 등의 상장사 체질 개선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죽지세 상승 랠리에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이 돌파했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와 사회, 과학기술 분야 정책사령탑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정철신학입니다. 제가 처음 내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대통령님께 보고하였습니다. RE100 산단은 기업들의 RE100 수요를 100% 충족시켜주면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정책실에서 RE100 산단 추진 방안을 최우선적인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저의 첫 브리핑 주제로 삼은 것은 이 과제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대통령님의 핵심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큽니다. 이러한 미스매치는 국가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한쪽에서는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모자라고 한쪽에서는 남아돌아 버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옮기려면 송전망이 대대적으로 확충돼야 하는데 이 또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비효율성을 줄여나가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 산단의 기본 컨셉입니다. 즉 RE100 산단을 통해 에너지 수급 구조와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신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우대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 지도의 재편은 단순한 나눠주기가 아니라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진짜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RE100 산단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리백 산단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해결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 마련 등 과감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오늘 보고드린 추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리백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아리백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리백 산단 조성으로 일석삼조 이상의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안정적 아리백 달성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효과가 있고, 지역 관점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지렛대로 첨단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산지소, 즉 지역의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송전망 인프라 구축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네,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네,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아리백 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보고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우대를 강조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전국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논문 표절 의혹 저희가 자세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논문 표절 의혹은 사실 청문회 단골 문제 제기 메뉴이긴 한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하는 문제가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인지 여부는 실제 논문 표절에 해당하는 질을 좀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논문 표절은 단순하게 인용 문제도 있지만 인용 시에 그 인용에 대한 게재라든가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이런 기준들을 좀 따져봐서 실제 논문 표절 여부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제 사전에 이진숙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임용이 되면서 충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논문 관련된 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한번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에 대한 자료도 제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민주당이나 또 국회 차원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기돼 있는 몇 가지 의혹만을 가지고 이게 자극적인 한데 인용된 표현 자체가 그대로 갖다 베껴 쓴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그 자체로 타당하지만 그게 실제 표절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적격 여부를 좀 국민적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청문회에서 특별한 해명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5년 동안 보좌진을 46차례 교체했다고 하고 또 보좌진에게 집에 쓰레기를 치우게 했다, 이런 갑질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글쎄요, 또 보좌진 자진 교체가 이례적이긴 하죠. 더군다나 사급 보좌진의 경우에는 잘 교체하지 않는 경우인데, 왜냐하면 이제 사급 보좌진은 사실 측근으로서 굉장한 그 의원을 서포팅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급 보좌관이 수차례 다수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해명에 천착할 것이 아니고 실제 해당 교체 대상 보좌진이나 또는 쓰레기 관련돼서 갑질 의혹을 제기한 분들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서 민주당도 합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정확한 본인 해명에 그에 따른 소명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의원이 청문회에서 갑을 여러 개 해명을 해놓고 나서 해명에 버금가는 증인을 안 부른다, 거긴 합의 안 해준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청문 합의 과정에서 해당 증인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선우 의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하겠다. 그렇다면 저희가 아직까지 오해 없이 뭔가 사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 사유가 밝혀질 때까지 공격을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보니까 5년 동안 46차례 교체한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하셨어요. 5년 동안 46차례면 1년 동안 10차례도 교체를 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례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런 경우에 그 의원실이 좀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평가는 받을 수 있는데 교체 횟수 자체가
갑질 의혹 이렇게 등식화될 수는 없겠죠.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의 사실 여부는 좀 추가적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도 이걸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이 보좌진의 문제라고 하면 단순히 강선우 의원에게 소속돼 있던 보좌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 보좌진 전체의 어떤 처우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서 허투루 그냥 감싸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당연히 강선우 의원의 해명,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보좌관이 있다면 보좌관의 얘기를 좀 듣고 이 판단을 충분히 해볼 겁니다. 그냥 뭐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도 똑같은 기준으로 민주당 안에서도 하게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몇 가지 나오는 얘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갑질 의혹 이렇게 정치적 공격을 앞세우기보다는 추후 나오는 해명을 통해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죠.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진보 정권이잖아요. 진보 정권의 가장 큰 것은 어떤 노동자의 지위 향상,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로자의 지위 향상인데, 특히나 이제 단기 계약직 같은 경우에 이 근로계약 환경을 좀 개선하자라는 취지에 상당히 운동을 해왔던 측면에서 보면 국회 보좌진은 사실 이게 계약 기간이 마땅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 하신 말씀처럼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고 청문회라는 국회 공공의 장에서 이걸 증인을 불러서 국민께 한번 검증을 보여주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냐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 판단을 받으려면 공개적인 그런 자리에 그분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예, 앞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다른 이진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석자 명단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범법이고 위법을 했으면 사퇴를 하셔야죠. 제가 불법이고 위법이고 범법을 어떤 걸 했다고 그러십니까? 잠깐만요, 황정아 의원님. 네. 잠깐만요.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제가 답변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말씀하십니까?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할 생각이 없으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정확히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 안을 내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입니다. 통합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 국무회의 때부터는 참석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저렇게 되기를 좀 바란 거 아닌가요? 국무회의에서 다른 장관들 전 정부에 있던 장관들 다 조용한데 그 혼자 저렇게 시끄럽잖아요. 다음 지방선거에 뭐 어쩌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유튜브 방송에 가서 보수의 여전사로 등극하는데 뭐 목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어느 정도 지금 절해 주기를 좀 바랬던 거 아닌가? 오히려 배제당하기 바란 건 아니냐? 예. 그렇게 보여지대요. 네,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말라는 대통령실 결정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아무리 눈엣가시라도 이렇게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는 것 외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직접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자진 사퇴하는 게 도리에 맞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는 당연히 사퇴하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실제 이진숙 이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에 배석하는 게 잘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동거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뭐 지금 새 내각이 들어설 때까지 불가피하게 국정이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그 다른 국무위원들 성실히 임하고 이 지금 이 국정의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문답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잘 지금 관리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준숙 위원장은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씀대로 그냥 시끄러운 겁니다.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더군다나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왜곡해서 마치 업무 지시를 받았고 그게 방송법 개정과 관련돼서 방송이 나름대로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정치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이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에 이 그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위법 사실에 더해서 사실 합의제 이 방통위를 독임제처럼 그냥 막 운영한 거 아닙니까? 이게 번번이 법원에 가서 다 이 인용이 돼서 사실상 방통위 운영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확인이 된 방통위의 방통위원장입니다. 사퇴하는 게 맞죠? 사퇴하는 게 맞다. 단순히 시끄러운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지방선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일부러 주목받기 위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향후 거취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럼 유인태 전 의원의 본인 생각이고요. 실제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뭐 개인적인 욕심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 등의 저 처우 저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합의제 기구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총리의 통할도 받지 않아요.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는 합의제 기관이에요. 그런데 배석 의무는 없어진 거죠.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다른 그 방통위법 등에 보면 참석해서 국무위원회 필요하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발언하러 갔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 권한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만약에 이준숙 방통위가 방통위원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그분이 대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통위원회 관련돼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과 의논할 수 있는 의견 개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근데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대통령께 임명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럼 극한 대립으로 가니까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를 말씀하셨고 국회에서 임명 관련된 절차 진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독임제 기관 비슷하게 간 거예요. 이게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다 안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방통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뭐 방송만 관할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국민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준숙 방통위원장과의 개인적인 호불호 때문에 저렇게 하신다? 저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방통위원장이 그다음에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대통령께서 의견을 내라 그랬잖아요. 그 의견을 갖다가 업무 지시로 받아들인 것은 과한지 모르겠지만 방송사법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죠. 나는 방송사법에 반대한다. 다른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게 왜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인가요? 그것은 과한 해석이다. 예, 과한 해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속보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새벽 2시쯤에 구속이 됐고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재판에는 불참한 상황이죠. 네,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내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황이고요. 윤 전 대통령이 응하게 되면 구속 뒤 첫 조사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를 뽑는 당대표 선거 오늘부터 본격 레이스에 올랐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찬대입니다. 요즘 국민들께서 뉴스 볼맛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몸이 두 개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정을 잘 챙기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부족한 6시간을 채우는 여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늘 대통령을 앞세우는 박찬대 의원 앞서 이 대통령이 쓰던 의원회관 818호를 물려받았다고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박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의원 총 11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 숫자도 이와 비슷하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인데 어제는 SNS에 이런 영상도 올렸습니다. 나에게 박찬대란 멋진 당대표. 나에게 박찬대란 5글자. 영원한 동지. 예, 5글자로 나에게 박찬대란. 아니야, 힘들어요 이거. 내가 만든다. 와, 역시.
네, 명심과 의원들의 마음을 강조한 박 의원과 달리 정청래 의원은 마을과 당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 새 게시물을 잇따라 올리고 산악회와 시장 등 마을 곳곳을 누비며 당원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마 영상 보고 오시죠. 당이 요구할 때마다, 국민들이 원할 때마다 즉시 그것을 처리했던 그런 부분이 보람이 있었습니다. 늘 처음처럼 늘 한결같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아름다운 동행,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 국민 여러분들의, 당원 여러분들의 든든한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네, 8월 2일이 전당대회가 되는데 두 후보의 전략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다르긴 다른데요. 명심과 당심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말씀하시는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드는 당대표라는 점에서는 목표와 방향이 동일하고 다만 이제 어떤 리더십이냐 이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법사위원장 또 그 이전의 여러 정책모를 보면 적극적이고 개혁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래서 좀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 이런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1기 당대표는 이렇게 강력한 개혁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도와야 된다. 이런 뭐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고, 박장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 본인의 이제 성품처럼 온화하고 뭐 부드럽고 통합하고 이런 리더십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두루 의원님들하고의 관계도 또 좋고, 이것이 이렇게 당을 통합하고 화합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겠다, 이런 리더십의 이제 차이 정도를 가지고 당원들 또 일반 국민들의 호불호를 좀 이제 따져 보면 될 것 같고요. 일종의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뭐 네거티브나 이런 거는 없고 어떤 당 대표냐에 대한 일종의 인기 투표 같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인적 쇄신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한 가지의 공방을 벌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그래픽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네, 안철수 의원이 인적 쇄신 대상으로 특정인을 지목한 적 없다면서도 뒤에서는 권성동과 권영세가 맞다고 한다며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에 하남자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홀로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이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하남자는 상남자의 반대말로 소심하거나 겁이 많은 남자를 뜻하는 유행어인데, 자신은 집단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의 이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렇게 두 분 논쟁하면 두 분 다 하남자예요. 실제 정당에서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을 끌어안고 내 편으로 만들어가면서 편이 많아진 이후에 내 뜻을 펼치는 거, 이게 정당의 기본 구조인데 두 분 다 그런 정당의 기본 구조에 부합하는 그런 당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 브리핑 내용을 저희가 라이브로 전해드렸는데, 과거와의 단절 방법은 당원 당규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묻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조금 어렵거든요. 어떻게 구체적인 보십니까?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의사를 취합해서 결정을 하고 그 혁신 방향에 대해서 당원 단계에 명시하겠다는 취지예요. 예를 들면 지금 바로 나온 것 보면, 예를 들면 당원 소환제도 넣겠다는 거죠. 지금 국회의원들 위주로 당이 돌아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당원들 눈에 거슬리거나 못한다 그러면 당원 소환을 통해서 뭔가 심판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마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더욱더 처절한 논의나 아니면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윤희숙 혁신위의 앞으로의 방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극심한 폭염 속에 온열 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환자가 3배 가까이 급증한 상황이라며 보건당국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어제 온열 질환 환자가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네, 어제 하루에만 111명 더 보고됐습니다. 그제 하루 사상 최대를 기록한 254명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아주 많은 수준입니다. 안타깝게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도 1명 추가돼 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5일 충남 지역 논밭에서 일하다 쓰러진 70대가 숨졌는데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한 거로 추정 확인됐습니다. 올여름 들어 어제까지 열탈진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모두 1,357명입니다. 이미 지난 8일 기준으로 1,000명을 넘었는데요. 정부가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이른 시기였습니다. 네,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야외 근로자와 고령층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환자 10명 중 8명은 야외 작업장이나 논밭, 길가처럼 실외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60대 이상이 44%를 차지했고 50대 이상까지 합치면 61%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폭염 속의 야외 작업이나 등산은 자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늘에서 충분히 쉬면서 자주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에 폭염이 극심한 시간대에 건설공사 작업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폭염 속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들에 대해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주어지는지 안전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열돔 현상에 갇힌 듯 뜨거운 공기가 하늘을 덮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동안 꿉꿉한 더위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건조하게 뜨겁네요. 네, 어제 서울은 어제나 그제보다 기온은 낮지만 이 구름 한 점 없는 햇살에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은 36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치솟아 있고요. 이 기온도 기온이지만 대기가 건조해서 이 강한 햇볕이 더욱 거칠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다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조금이라도 가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36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한반도 상층을 뒤덮은 2개의 뜨거운 고기압이 열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인데요. 이 지표면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당분간 밤낮 없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광주 24도, 대전 23도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36도, 대전 34도가 예상됩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포항이 27도 등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당분간 일요일까지는 열돔 현상이 이어지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심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내일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음 주에 강한 장맛비가 내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호남 서부와 경남 일부 내륙에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으니까요. 강한 볕과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 양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정수현입니다. 충남 금산에서 물놀이 중에 4명이 숨진 곳은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순환사고의 절반가량이 여름철에 집중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놀이 중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금강 상류 지점입니다. 물놀이 위험과 수영 금지 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하천 바닥이 보일 만큼 수심이 얕지만 조그만 안쪽을 보면은 깊은 수심에 물 색깔도 진하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자주 찾는 한 시민은 깊은 곳으로 가면 물살이 급격히 빨라진다고 말합니다. 안치로 가면 무장장 깊어요. 그래서 위험해요. 물새 세요.
사고 현장에는 안전요원 2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금산군은 사고 당시 모두 인근을 순찰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쪽을 비추는 재난안전 CCTV는 지난 장마로 고장나 작동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엔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곳도 마련돼 있었지만 숨진 4명 모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소방청 구조활동을 보면 전국 순환사고의 48%가 7월과 8월 여름철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남에서만 최근 3년간 하천과 계곡 등에서 여름철 순환사고로 28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곡이나 하천은 육안으로 수심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수심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어서 그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쥐가 난다던가 아니면 실수를 통해서 순환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충분한 준비운동과 개인 안전장비를 갖추고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않는 등 안전의식을 높여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네, 현재 대통령실에서 홍보수석의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입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관련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의 운영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특히 무더위 쉼터의 지정 숫자, 운영 상황은 물론이고 운영 실적까지 꼼꼼히 챙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은 산업안전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불시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하루에 40명이 목숨을 끊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개문 발차라도 가능한 한 대체부터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집행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실 이규현 홍보수석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의 내용을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무더위와 폭염과 관련해서 이 무더위 쉼터에 대한 운영 실태를 신속하게 지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무더위 쉼터의 숫자, 운영 등 꼼꼼히 챙기라고 강조한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수석보좌관 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가축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일 하루 동안 폐사한 가축이 모두 16만여 마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가축 폐사 규모는 37만 9,400여 마리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6배나 급증했습니다. 네, 이른 폭염으로 여름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수박과 오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2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박 소매 가격이 전달 기준 한 개 26,200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27.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이의 소매 가격은 10개 11,781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5.6% 올랐고 애호박은 개당 1,404원으로 25.1%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된 가운데 강원도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공격성이 강한 청세리 상어가 포착됐습니다. 최근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상어 출몰이 잦아지고 있어서 안전대책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오전 9시쯤 강원도 강릉 안목 해수욕장에서 3km 떨어진 바다입니다. 수면 위로 솟은 삼각형 등 지느러미가 물살을 가릅니다. 몸 길이 2m가 넘는 청세리 상어입니다. 어마어마하다. 우와. 와, 겁나 크네. 이 상어는 낚싯배 주위를 3차례 배회한 뒤 해변 방향으로 헤엄쳐 사라졌습니다. 해변 쪽으로 가는데 요즘 여름이라서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제보를 했습니다. 청세리 상어는 영화 조스로 잘 알려진 백상아리처럼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보고된 상어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온 상승에 따른 먹이 이동의 영향으로
동해안에서 상어 출현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청세리 상어가 나타난 해역 반경 10km 안에는 경포와 강문 등 해수욕장 5곳이 밀집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상어 차단용 그물이 설치된 곳은 경포와 안목 2곳뿐입니다. 그물을 치면 어쩌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그렇게 답변했었는데 작년에는 바뀌었어요. 제가 출현 횟수를 보면은 이렇게 너무나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해경은 상어 출몰 이후 순찰을 강화하고 수상 레저 종사자와 어민, 피서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어를 목격할 경우 즉시 해상에서 벗어나고 해경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6.27 대출 규제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반영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주 연속으로 둔화됐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과 송파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초고강도 대출 규제가 반영된 서울 아파트값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부동산원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8일 수도권에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상한 규제가 온전히 반영된 첫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면서 어느 정도 대출 규제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43%까지 치솟았다가 마지막 주에는 대출 규제가 일부 반영되면서 0.4%로 소폭 줄었습니다. 규제 영향이 온전히 반영된 지난주에는 0.29%까지 집값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집값은 23주 연속으로 올랐지만 오름폭 자체는 2주 연속 둔화한 셈입니다. 네, 새 정부가 이번 규제로 정조준한 건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였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먼저 강남권에서는 상승폭이 절반 이상 줄어든 곳도 나왔습니다. 강남은 일주일 만에 0.73%에서 0.34%로, 강동은 0.62%에서 0.29%로, 송파도 0.75%에서 0.38%로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서초도 0.65%에서 0.48%로 상승세가 꺾였는데요. 다만 한강벨트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용산구는 0.58%에서 0.37%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광진구는 0.47%로 상승폭이 0.2%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성동은 0.7%, 마포도 0.6%로 상승세가 잦아들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신축과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단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가 짙어져 전반적인 매수 문의가 줄었고 서울 전체의 상승폭을 끌어내렸다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대출 규제가 함께 적용된 경기도는 0.09%에서 0.04%로 상승폭이 줄었고요. 인천은 지난주 0.03% 집값이 빠지면서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6월 마지막 주 1%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과천은 지난주 0.47%, 성남 분당은 0.38%로 마찬가지로 오름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견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기존 연 2.5%인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동결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금리 결정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는 데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범 한 달도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금 전 윤 전 대통령 측에 내일 오후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차혜병 특검팀은 VIP 병노설과 구명 로비 의혹 규명을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소환 시각을 통보했네요.
네, 특검은 조금 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하겠지만 그것 외에는 일반 피의자와 다른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 조치 등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법원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증거를 없앨 우려 역시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 내일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살펴보는 겁니까? 네, 특검이 기본적으로는 영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직권남용 등 혐의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할 경우 다른 수사가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겨 윤 전 대통령 동의에 따라 남은 외환 혐의 역시 주요 공략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켜 도발하려 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입니다. 다만 외환 혐의를 증명하려면 북한과 내통했다는 것까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네, 구속영장 유출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수사를 예고했죠. 네, 특검은 어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관련 의혹을 담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영장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고 현재는 소환 조사 전 자료 수집 등 혐의 다지기를 하는 단계라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형사처벌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내용에 따라 혐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업무상 비밀 누설이 적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아직 소환 관련 입장은 없는 가운데 변호인단은 온종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돌아가며 접견을 진행 중입니다. 특검의 수사와 이미 시작된 형사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거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열린 형사재판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출석한 변호인들이 적법한 소환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은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전야규 대변인,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도 강제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분 수사 대상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실은 이른바 VIP 경로설의 진원지가 된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린 곳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이와 관련됐거나 사건 회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는데요. VIP 경로설뿐 아니라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관련해서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윤 전 대통령 오늘 새벽 2시에 구속이 됐고요. 오늘 오전부터 원래 예정됐던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에 처음으로 불출석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체포가 되고 그리고 또 구속된 다음에 이어진 재판에 계속해서 출석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의견도 밝히고 또한 변호인들도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재판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졌는데 물론 속도가 아주 빠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이번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또 긴장 상태로 기다리다 보면은 신체적인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를 제시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본인의 상태가 굉장히 크게 변한 거예요. 예. 그동안 자유롭게 변호인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전략도 수립하고 종합적인 상황도 분석해서 대응을 해왔는데 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들과 논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에 나가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웠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재판도 이루어지고 또한 조사도 계속해서 요구할 텐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예. 당장 내일부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국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이제 내란 특검에서 오후 2시에 출석을 요구한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응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인데요. 사실 구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즉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피고인으로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부분은 있지만 예. 지금 이 건은 그와 별개의 수사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되기 전에 피의자 신분이지만 지금은 구속되어서도 여전히 피의자 신분입니다. 예. 따라서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 이제 특검 사무실에 나갈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면적으로 이 특검의 수사와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출석 요구에 응해서 여러 가지적 갈등도 있었고 조율 작업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나와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협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한다고 해서 얻을 것이 별로 없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예.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잖아요, 어제. 그래서 현재 구금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구치소에 가둬놓고 자유롭게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구금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법은 이 구금을 한 구속영장의 효력 중에 구인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2시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예.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특검이 어제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해서 구치소로 가서 네. 교도관들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해서 이 특검 사무실까지 인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사실 그동안에도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자칫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거나 또는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못했는데 예. 지금 특별검사의 어떤 그 태도라든지 분위기를 보면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고려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끌려나가서 경우에 어떤 위신이라든지 향후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네. 내일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인과 인치, 사실 법으로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윤 전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지난 겨울에 구속됐을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이 서울구치소에 같이 있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그런 예우가 다 사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가 뒤따르는데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재직 중에 탄핵 결정을 받아서 퇴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에 경호와 경비만 제공됐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시절에 구속됐을 때는 이제 파면되기 전이니까 예. 이제 여러 가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우가 제공되었고 또한 서울구치소에서도 일부 대통령 경호처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파면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되는 상황에서 구속됐거든요. 이렇게 구속된 상황에서는 사실 경호처에서 좀 높은 수위의 경호와 경비를 할 수도 없고 또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황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어서 어떤 공간에서 지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인데요.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그러니까 첫 구속 때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처럼 지금 저 독방에서 지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실제로 혼거실과 독거실이 있는데요. 이제 혼거 수용, 독거 수용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원칙은 독거 수용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혼거 수용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 저렇게 이른바 독방에서 이렇게 독거 수용이 되는 건데 본래 의미의 독거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좁아요. 그런데 혼거실을 개조해서 이렇게 독거실로 만들었고 특별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생활의 어떤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운동도 그렇고 또 씻는 것도 그렇고 또 식사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특히나 뭐 냉방과 난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지만 이제 구속된 피의자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국민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은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중하고 어떠한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기타 수사기관을 대하는 여러 변호인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오히려 특혜보다는 더 엄격하게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상당히 강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1월에 구속할 때 수임 번호와 지금의 수임 번호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때와는 이게 그 어떤 특정인의 그 성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서울구치소에 갈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번호가 이제 부여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 경호 관련해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은 좀 있었습니다. 즉 구속이 취소됨으로써 법령에 따라서 경호와 경비가 제공되긴 하지만 이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 온당하냐라는 여론의 어떤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속이 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어떤 분들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또 미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많은 분들의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혜로 비춰져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너무 과도하게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역시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거든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들이 법 집행기관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밤중에 이 심야에 발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심 사유가 궁금한데 부장판사가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질문한 3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좀 핵심일까요? 그렇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강의구 전 실장에게 당시에 뭐 지시를 한 것이냐 또는 강의구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 여부였고요. 그리고 또 김성훈 당시 차장에게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것이 맞느냐 그리고 또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런 행동들을 했다면 증거인멸과 관련된 시도를 당시에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도 그런 행동들을 할 염려가 있다라고 연결되기 때문에 구속 사유 중에 하나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한 것으로 보이고 또 단순히 그냥 추상적으로 볼 때 증거인멸할 것 같은데요 또는 증거인멸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있는데요. 이게 대법원 재판 예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48조에 증거를 인멸한 염려를 판단하는 기준 4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 3가지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존재하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다 압수수색했고 모든 걸 다 가져갔는데 뭘 인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만 사람도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관련자들이 진술 또는 증언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원은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증거가 범죄 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여부인데 이것이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피의자 측에 의해서 즉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가능하냐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능하냐인데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왜냐? 이미 강의구 전 실장 관련해서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또 비화폰 삭제 지시까지 했다 또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고 지시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앞으로도 이런 이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본 것이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증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 관련해서 어제 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 말했죠. 이미 퇴임했다. 이미 퇴임했는데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냐라고 주장한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이거 역시 이미 그렇게 시도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영향력 미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나는 고립무원으로 혼자 싸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요. 뭐 변호인들이 사임하려고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들의 변호 방향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것인지 전해진 얘기가 있습니까? 네, 마지막에 마무리 진술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구속영장 발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따라서 준비된 발언 또는 법리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속마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고 그리고 또 언론을 상대로도 이야기를 했던 변호사들이 이번 국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주요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배경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제 그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도 변호사를 구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어찌 보면은 혐의가 너무 중하고 또한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검이 너무나 강력하게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에게도 이제 초점을 두고 있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항변 또는 항의를 한 것인지 또는 둘 다일 수도 있겠고요. 20분간의 어떤 그 마지막 이야기가 상당한 또 여러 가지 또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관련한 이야기 손수호 변호사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특히 폭염 경보가 내려진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오늘도 파주 광탄면은 38도 가까이 올랐고 서울 등 서쪽 곳곳에서 36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도 서쪽을 중심으로 심한 더위가 이어집니다. 한낮에 서울 36도, 광주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쪽 지역은 오늘 밤사이 열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휴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극심한 폭염은 누그러지겠는데요. 중부를 중심으로는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